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소설은 고민성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119를 구조하라. 긴박한 상황과 흥미진진함이 계속되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119를) 구조하라. 구민성. 1. 가위바위보. 족구장 복판에 마주선 강상우와 변종수가 계속 주먹만 내니까 편 나누기가 꽤 심각해 보인다. 언제나 편 나누기가 이렇게 치열한 것은 군대에서 사단 대표까지 했다는 김장호를 서로 욕심내기 때문이다. 확실히 김장호는 순발력과 유연성이 좋고 힘까지 강력했다. 스핀킥으로 서비스 포인트도 많이 올리는 김장호를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은 거의 공식에 가깝다. 김장호를 차지한 강상우 팀은 1세트에서 15대 8로 이겼고 지금 2세트도 11대 6으로 앞서고 있다. 이제 4점만 더 따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끝난다. 어제는 변정수 팀이 김장호의 활약으로 짜장면을 따먹었지만 오늘은 강상우 팀이 짬뽕을 그저 먹을 판이다. 그런데 강하게 공격하던 김장호가 외마디 소리와 함께 픽 쓰러졌다. 김장호 왜 그래? 강상우가 놀라서 외쳤다. 주인님, 발목을 접질렸어요. 에이, 조심하지 않고. 강상우가 중얼거리며 김장호에게 갔다. 허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사단 대표 선수도 자빠질 수가 있네. 변정수는 네트 너머 김장호에게 가면서 걱정인지 조롱인지 모호하게 말했다. 강상우가 손으로는 김장호의 발목을 만지면서 눈으로는 변정수를 맞득잖게 노려보았다. 동료가 김장호를 사무실로 옮기는 걸 보고 강상우가 말했다. 어이, 변정수, 오늘은 그만하자. 짬뽕은 각자 먹으면 되겠지? 무슨 소리야. 계속 하자고.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끝장을 봐야지. 변정수는 김장호가 빠진 강상우 팀이 만만하니까 계속 하자고 우겼다. 이러니 저러니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김장호 없이 게임을 진행했다. 조금 전까지 11대 6으로 지고 있던 변정수 팀이 12대 15로 2세트를 역전승했다. 김장호가 없는 족구장은 변종수의 동무대였다. 세트 스코어 1대 1에서 3세트는 13대 8로 완승의 문턱이 보였다. 이제 2점만 더 따면 끝이다. 바로 그때 비상이 걸렸다. 모두 장비를 챙겨서 출동했다. 소방차에 올라탄 변종수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도 크게 말했다. 어이, 강상우. 불 끄고 와서 다시 붙자. 뭐라고? 안 들려. 강상우는 변종수의 말뜻을 알지만 짐짓 모른 척했다. 다시 붙자고, 나중에. 몰라. 일부터 해. 변종수는 김장호가 빠졌을 때 이기고 싶었지만 강상우는 반대 입장이니까 계속 딴청을 부렸다. 화재 현장은 소방서에서 2km 떨어진 아파트 상가인데 별로 큰 불이 아니고 출동도 빨라서 쉽게 진화 작업을 마쳤다. 분식점 주방에서 발화된 작은 사고였지만 그 흐름을 덮었었기에 샤워는 해야 한다. 어이, 변정수. 고참이 먼저 씻을게. 강상우는 6개월 선임인 것을 내세우면서 샤워장에 들어가려 했다.
씻긴 뭘 씻어. 젓고 끝내고 씻어야지. 변종수는 이 빠진 호랑이 같은 강상우 팀을 빨리 꺾고 싶어서 공을 챙겨 들고 족구장으로 향했다. 더 피할 명분이 없어진 강상우가 협상안을 냈다. 좋아. 그럼 마지막 세트만 0대 0에서 다시 시작하자. 미쳤어? 13대 8에서 멈췄으니 거기서 연결해야지. TV 이어보기도 안 봤어. 변종수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2점만 더 따면 끝인데 왜 아깝지 않을까? 출동했다가 다시 하니까 새로 시작해야지. 그런 법이 어딨어? 이 사기꾼아. 법은 고참이 정하는 거야. 싫으면 말고. 강상우는 배짱을 부리고 후임자들은 두 사람의 입씨름만 구경했다. 잔뜩 열받은 변종수가 비장에 무기를 들었다. 야, 그럼 세트 스코어도 0대 0에서 완전 다시 하자. 세 세트 모두 다시? 그래. 변정수는 고등학교 동기면서도 소방서 고참이라고 갑질하는 강상우를 지금 확실히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오래 끌수록 불리한 것을 뻔히 아는 강상우가 동의할 리 없었다.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실랑이가 길어지자 후배들이 중재하여 마지막 세트만 0대 0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범 없으면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김장호 빠진 이후부터는 변정수가 군계 일학이었다. 변정수 팀은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9대 2까지 올라갔다. 이때 황수미가 웃으며 족구장으로 다가왔다. 손에 밀감 봉지를 들고 온 황수미는 강상우의 여자친구이며 여중학교 음악교사이다. 강상우에게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강상우는 황수미가 보는 앞에서 멋진 발리킥을 날렸다. 그런데 그 공이 변정수를 지나서 황수미의 이마에 맞은 것이다. 황수미가 떨어뜨린 검정 비닐봉지에서는 밀감이 쏟아졌고 황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강상우는 씩씩거리며 뛰어가서 변정수의 멱살을 잡았다. 가뜩이나 게임도 안 풀려서 속이 끓던 중이었다. 야, 임마. 뜬공을 잡아야지 그냥 날리니까 사람이 맞잖아. 오, 상우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임마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아니, 그게... 난 사실 뒤에 수미 씨 있는 것도 몰랐어. 사실이 그랬다. 게임에 몰두하던 변정수는 자신의 뒤에 누가 왔는지 몰랐다. 게다가 랠리 중인 공을 손으로 잡으면 실점이 되니까 변정수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후배들이 말려서 큰 충돌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영 이상했다. 하지만 황수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종수씨.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뭘.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악당이 되어버렸네요. 조금 분위기가 바뀌자 강상우도 낯빛을 풀고 말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졌어. 우리가 짬뽕 살게. 아니, 상우야. 어제도 네가 샀으니 오늘은 내가 살게. 이젠 점심값을 서로 내겠다고 아웅다웅 하다가 일단 단골집에 주문부터 했다. 대원들은 우르르 샤워장에 가서 고양이 세수만 마치고 나왔다. 그들은 밀감을 까먹으며 짬뽕을 기다렸다. 저쪽에서 배달 청년의 오토바이가 들어오니까 대원들은 반가운 눈빛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비상이 걸렸다. 오늘은 낮에만 2탕이네. 강상우의 말에 변정수가 거들었다. 그러네. 족구도 2판이나 하고. 인근 야산에서 풀베기 하던 중에 말벌떼가 나타났다는 신고였다.
변종수가 인솔하는 B조가 출동하고 강상우의 A조는 식사를 했다. 말벌 소탕에 대원들이 모두 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종수의 B조가 출동한 직후에 또 신고가 들어왔다. 8km 떨어진 이웃 농가의 축사에 불이 났다는 거였다. 그 면 소재지에도 소방서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강상우는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한 후배들과 출동을 서둘렀다. 이정민 과장은 최영섭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운전을 제일 잘하는 김장호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최영섭은 지난달에 김해에서 전입해와서 관내 지리에는 어둡지만 대형 화물차 운전 경력이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는 편이었다. 잘 달리던 소방차가 마을 들머리에서 멈추었다. 도로 공사 때문에 별 수 없이 차를 돌려야만 한다. 본부에서는 빨리 출동하지 않고 뭐 하느냐는 무전이 날아왔다. 마음이 조급해진 최영섭은 후진하다가 한쪽 바퀴를 논두렁 아래로 빠뜨리고 말았다. 그 부근에는 객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논이 많아서 땅이 무름편인데 최영섭이 현장의 지리적 상황에 어두운 탓이다. 이래서 관내 전입자는 안 되는 거야. 인사발령 내는 작자들은 개 코도 모르면서 대원 이동을 멋대로 시키지. 강상우가 툴툴거리는 동안에도 무전은 계속 날아왔다. 이정민 과장은 무전기가 터져라 고함을 질러댔다. 어이, 강상우, 자네 뭐하고 있어? 네, 과장님. 차가 빠져서 레카를 불렀습니다. 뭐하거라? 지원 나가는 놈이 또 레카 지원을 받아야 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빨리빨리 좀 못해! 무전기를 끈 강상우는 우라통이 터져서 불평을 했다. 신입대원에게 운전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지김이. 대형 레카가 오고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40분이나 늦게 현장에 도착하니 진화 작업은 이미 끝나 있었다. 축사 옆에 쌓여있는 사료용 볏짚은 마치 화약과도 같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순식간에 타버린다. 축사 주인은 강상우의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었다. 야, 이놈아! 축사 다 태우고 지금 오면 뭐해? 멀쩡한 소가 5마리나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눈이 뒤집힌 축사 주인은 모든 책임이 강상우에게 있기는 한 것처럼 난동을 부렸다. 이미 그에게서는 술 냄새도 확 풍겼다. 면 직원들과 파출소 경찰관들이 겨우 뜯어 말렸지만 강상우는 황당했다.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놀다가 온 것도 아니다. 최대한 서둘러 온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이러니 어쩌겠는가. 축사 주인의 폐악질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면 소재지에 있는 자체 소방서는 노후 차량이고 호수의 수압까지 약해서 진화 작업도 별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출동을 빨리 했으니 멱살까지 잡히지는 않았다. 소방서에 돌아온 강상우에게 이정민 과장의 짜증 섞인 닭다리 기다리고 있었다. 야, 강상우, 너 좀 똑바로 못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에 출동이 늦어서 말이야.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말이야. 평소에 대비를 잘해야지. 아이고, 나 참. 조 과장님, 최영섭이 아직 관내 도로 상황을 잘 몰라서. 글쎄, 전입대원 교육을 평소에 잘해야지. 매일 족구나 하고 말이야. 언제는 대기 시간에 헐렁헐렁 시간 때우지 말고 헬스나 족구로 체력을 단련하라더니 강상우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대들지는 못했다. 계급 사회에서는 직속 상관이나 부하들과의 다툼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어이, 강상우.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잠깐만 기다려.
변정수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강상우를 불렀다. 그들은 아직 점심도 못 먹은 탓에 몹시 시장했다. 2. 두 사람은 약간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삼겹살이 채 익기도 전에 연거푸 소주 2잔을 마신 강상우가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내가 뭐 늦고 싶어서 늦었냐고. 나도 콩이 튀게 서둘렀어. 근데 길이 막히고 차가 빠진 걸 어떡해. 과장은 쥐뿔도 모르면서 고함만 지르면 다야? 야야 참아. 술맛 떨어져. 이런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변정수가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기를 밀어주면서 달랬다. 하지만 강상우의 불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솔직히 소방서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현장 인력이 늘 부족하잖아. 교통사고, 화재사고, 말벌 잡기에 심지어 아파트 열쇠도 열어줘야 하잖아. 아니, 우리가 슈퍼맨이야? 이거 원. 그래서 자랑스러운 119잖아. 정의의 사도 119. 낙천적인 변정수는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손이 모자라는 건 제도를 보완해야지. 고함 질러서 해결이 돼? 당장 출동할 인력이 모자라는데 내근 직원들은 30명이나 사무실에서 문기적거리잖아. 그 인간들은 전화 받고 공문 처리하면서 퇴근 시간이나 기다리고 말이야. 현장에서 우리는 손이 모자라서 죽을 판인데 지김이. 강상우는 소주를 입에 털어넣으면서 불평을 계속 쏟아냈다. 그건 그래. 땀 흘리며 설치다가도 그 인간들 생각하면 기분 더럽지. 변정수가 맞장구를 치니까 강상우의 불만은 꼬리가 더 길어졌다. 그리고 내근 직원들이 공문서 처리와 행정 업무를 다 하면 되지. 아, 왜 우리에게 행정 업무를 맡기냐고. 비닐하우스의 상가 건물까지 화재 예방 지도와 단속도 우리가 죄다 하잖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우린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공문서 쪼가리나 만지작거리니까. 이거 참. 우리가 동네 북이야 뭐야. 그나마 요즘 장비는 좋아졌잖아. 좋기는 개뿔. 늙은 차에 빨간 칠만 새로 하면 세차되나? 수압도 약하고 말이야. 예산 없다고 하지만 헬기도 좀 더 늘려야 하잖아. 당장 대형 사고에는 크레인도 부족하고 개인 장비만 조금 나아졌지 큰 장비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 그거야. 우리가 술집에서 용 쓴다고 달라지는 일이 아니잖아. 변정수가 답이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갑갑하다는 거지. 갑갑해도 참아. 지금은 술이나 마시자고. 변정수가 내미는 빈 잔을 받으며 강상우가 불쑥 말했다. 이게 모두 노조가 없어서 그래. 전공노가 열심히 활동하는데 왜 우리만 노조가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권익을 지켜줄 누군가가 없는 게 문제야. 없기는 왜 없어? 우리에게는 국민이 응원단이지. 119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국가기관 중에서 신뢰도 1등이 우리야. 한참 열올리는 중에 황수미의 전화가 왔다. 학교에서 나오는 길인데 함께 저녁이나 하자고 했다. 그러나 강상우는 지금 기분으로는 황수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술도 몇 잔 마셨으니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내일 보자고 했다. 강상우는 변정수에게 술을 권하면서 말했다. 나 결혼도 다시 생각해야겠어. 왜? 너랑 수미 씨는 멋진 커플인데. 변정수가 의아한 눈빛으로 말끝을 흐렸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네 말 맞다나 멋진 커플이지.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수미 씨 아빠의 반대가 심해. 그래?
너 정도 사윗감 흔치 않은데? 뭐가 불만이래? 그 양반, 자기 딸은 1등 신부감인데 소방대원 사위는 위험해서 안 된대. 강상우가 툭 던지듯이 말하면서 반년 전의 일을 회상했다. 2년 동안 황수미와 사귀던 강상우는 미래의 자기에게 인사하러 갔었다. 어르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상우라 합니다. 강상우? 그래, 강군. 자넨 무슨 일을 하는가? 황태규는 거만한 눈으로 강상우를 아래로 쭉 훑어봤다. 네, 밀양소방서에 근무하는 119 대원. 잠깐, 119도 공무원인가? 황태규는 성격이 급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잘 자른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엄연한 공무원이고. 아니, 그게 시청이나 세무서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 또 그거 아주 위험한 직업이잖아? 아빠, 좀 그만해요. 황수미가 눈을 흘기며 끼어들었고 강상우는 할 말을 못 찾아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고 자네 부친은 뭐 하시는가? 네, 퇴직하시고 집에 쉬고 쉰다고? 연세는 얼마나 되셨나? 65인데 건강하십니다. 강상우는 당신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만 했다. 나보다 1살 쳤구먼. 그런데 그 나이에 벌써 놀고 있다고? 아빠, 제발 좀... 황수미가 끼어들었지만 분위기를 돌리지는 못했다. 강상우는 기분이 슬슬 상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 취직시험 면접도 아니고 범인 신문도 아닌데 분위기가 영 이상했다. 그야말로 첫인사를 드리러 온 것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노는 게 아니고 퇴직 후에 잠시 쉬고 계시는 중. 그게 그거지 뭐. 그래, 퇴직하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일하셨고? 네, 밀양소방서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아만, 그럼 부친도 소방 공무원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중요한 거야. 불 끄는 아버지의 불 끄는 아들이니 자네 생각에는 우리 수미와 맞을 것 같나? 강상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으면서 당당하게 말했다. 어르신, 물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를 세종대왕만큼이나 존경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불 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소방대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이웃에 봉사도 하시는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번에는 강상우가 말을 무척 빠르게 해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처럼 힘있게 말했다. 그래서 요점이 뭔가? 저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몰상식한 구시대적 발상. 잠깐, 자네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가? 이런 건방진. 당장 나가! 황태규는 목 언저리까지 붉히면서 소리 질렀다. 그때 황수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아빠는 돈밖에 없죠. 가족의 사랑도 없고 이웃의 봉사도 안 하죠. 하지만 상우씨 아버지는 돈만 빼고는 아빠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분은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봉사도 실천하시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도 있어요. 건강은 아빠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아빠보다 그분의 인생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만둬! 너까지 왜 그래? 남자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고 넌 빠져. 남자들 이야기라고요? 이 일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됐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 강건 자네는 다음에 다시 만나세. 혹시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네. 황태규는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강상우와 황수미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허공을 쳐다볼 뿐이었다. 황태규는 지역 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나쁜 사람이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아부하는 일에 천재적이라는 평도 있었다. 그런 수법으로 고급 정보를 얻고 부동산 개발과 투기로 돈을 모은 졸부였다. 황태규는 여당 국회의원 염상정에게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다. 처음엔 그가 지역구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심해서 그만두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염상정에게 접근하면서 항상 밑밥을 뿌렸다. 염상정 역시 공식적인 후원금보다 개인적인 관계를 더 좋아했다. 그뿐만 아니라 황태규는 염상정의 아들에게도 욕심을 갖고 있었다. 김해 세무서 7급 공무원인 연병재를 사윗감으로 탐내고 있었다. 만약 국회의원과 사돈이 되고 세무공무원의 장인이 된다면 자신은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멋지게 비상할 것이라 믿었다. 지금까지 딸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기회만 노리는 것은 연병재가 이혼남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딸린 아이가 없는 데다 신혼 때 일찍 이혼했으니 총각이나 진배 없다고 생각했다. 황태규는 요즘 세월에 그 정도는 흠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황태규가 이제나 저제나 말할 귀에만 벼르고 있던 중에 강상우라는 젊은이가 불쑥 나타났으니 달갑지 않은 것이다. 물론 30년 이상을 딸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으니 질투심 비슷한 감정도 없진 않았다. 또 집안 배경이나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말대꾸나 또박또박하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황태규는 딸이 2살 때 아내를 잃었다. 아내는 폐결핵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의 큰오빠와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가난한 그는 큰처남이 병원비를 안 빌려줘서 아내를 잃었다고 원망했다. 그때부터 가난을 자기 합리화의 명분으로 삼아서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고리대금업까지 손댔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의 미덕은 손톱만큼도 없다. 자선단체 같은 데서 기부금이라도 부탁해오면 심리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이다. 지금 그에겐 날마다 불어나는 재산만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의 곁에는 돈 냄새를 맡으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공영표 비서가 그림자처럼 붙어있다. 공영표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고 욕심이 많지만 부지런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짠 월급에 불만이 많아도 7년 동안이나 운전과 격리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물론 한약 파우치 데우는 일과 커피 타는 것까지 자잘한 일도 매일 하고 있다. 소규모 조폭의 행동대장 출신인 백두철은 황태규가 부르면 즉시 나타나는 개인 경호원이며 심부름꾼이다. 불러서 30초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냥개처럼 민첩한 수족이다. 황태규는 부동산 임대업도 탐욕스럽게 넓혔다. 목이 좋은 상가에 점포를 6개나 갖고 있으며 임대료도 최고 수준으로 받는다. 각 점포의 월세가 하루만 늦어져도 당장 공용표를 보내고 이틀 늦어지면 백두철을 보낸다. 그러면 100% 해결이 된다. 이 방법은 사채를 빌려 쓰는 채무자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한간에는 하나님 돈은 떼먹어도 황태규 돈은 갚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였다. 자신의 건물 지하에서 성업 중이던 궁전 나이트클럽도 악랄한 수법으로 인수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이나 권리금도 없이 세입자 남경수를 내쫓았다. 백두철의 부하들이 계약 만료 두어 달 전부터 찾아와서 남경수를 겁박한 결과였다. 빼앗다시피 한 궁전 나이트클럽을 조금 개조하여 황제 나이트클럽으로 바꾸고 공영표 이름으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탐욕의 주머니를 키우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했다. 좁은 소도시의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이다. 황태규에 대한 혹평은 여러 사람의 입질에 오르내렸다. 몇 년 전에는 여비서를 임신시켰는데 그녀가 혼인신고와 호적 입적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황태규는 여비서에게 일단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여비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특히 황태규처럼 인심을 잃은 사람에게는 더 심한 법이다. 3. 변정수와 헤어진 강상우가 집에 들어가니 마침 강영준이 검정 양복 차림으로 대문을 나서는 중이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어냐, 상우 왔구나. 나 지금 후배 모친상 장례식장에 좀 다녀오마. 그러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알았어, 이 녀석아. 어째 네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해. 강영준은 말이야 그렇게 해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아들이 태산처럼 든든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준 것도 늘 자랑스러웠다. 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꽤 많았다. 빈소에 예를 올리고 나오니 제일 안쪽 테이블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맞상주가 강영준의 소방서 후배이고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소방 동호회 선후배들이다. 아이고, 조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강영준은 좌장인 조정길에게 가서 넙죽 고개를 숙였다. 올해 75인 조정길은 소방 동호회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다. 비교적 말수가 적은 그도 과거의 활약상을 이야기할 때만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오늘처럼 이렇게 후배들과 만나면 현역 시절의 무용담을 무슨 훈장처럼 펼쳐 보인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지. 1971년 크리스마스 때야. 그날 대형각 호텔에 큰 불이 났지. 20층 건물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 말이지. 요즘처럼 장비가 좋았던 게 아니야. 열악한 장비였지만 우리는 살신성인의 정신력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지. 나는 9명이나 차례로 부축하여 구했어. 그 화재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타워링이라는 재난 영화가 방영되었지. 근데 그 사람들의 장비에 비하면 우리 장비는 장난감 수준이었어. 하지만 우리들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어. 후배들은 벌써 몇 번씩이나 들었던 말이지만 대선배의 말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진화 작업으로 정신없이 뛰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봤어. 그 추운 새벽에 화재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속을 태우며 안타까워하던 그분을 봤어. 길거리에서 김현옥 내부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그분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원이 몸을 사리겠어? 조정길이 옛 생각을 더듬는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맞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잊지 못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천안함 폭침까지 국가적인 재난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 위급한 재난 현장에 다른 대통령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영준의 말에 노명일이 불쑥 나섰다. 술이 약간 취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선배님, 그런데 그분의 따님은 왜 세월호 현장에 가지 않고 청와대에서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까? 순간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그건 말이야. 사고 직후 TV에서 전원 구조가 가능하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방송했잖아. 강영준의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그래도 그분의 따님이라면 현장에 빨리 갔어야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조정길이 테이블을 탁탁 친 후에 말했다. 나중에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갔을 때 아나무인으로 무례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봐.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건 핑계입니다. 어쨌든 그 사고에는 컨트롤 타워가 무능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가장 우선입니다.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선장과 선원들이 소임을 다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경이 투입되어서 노명일의 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었다. 맞아. 해경이 멍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능했어. 유병원의 탐욕이 불행의 출발점이야. 유병원에게 돈 받아먹은 놈들은 전부 공범이야. 다 잡아야 해. 소주를 한 잔 더 마신 노명일이 물었다. 강 선배님, 그런데 왜 세월호 현장에는 우리 119가 없었습니까? 승용차 한 대가 처박혀도 우리 대원들이 출동하는데 그 큰 사고에는 왜 119가 없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말이야. 해경에서 119 투입을 반대했다더구먼. 왜요? 글쎄, 해경, 해피야, 세월호 본사. 그놈들이 뭐가 캥기니까 그랬겠지 뭐. 저런 쳐 죽일 놈들. 재난구조에는 우리 대원들이 챔피언인데 지놈들 비리 때문에 사태를 그렇게 만들다니. 여기저기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뒷이야기들이 여기에서도 장마철의 잡초처럼 무성했다. 4. 관내 다중이용 건물에 소방 점검을 하는 날이다. 김장호는 신입대원 오성식을 대동하여 여러 건물을 다니다가 오후 늦게 황제 클럽에 들어갔다. 이 나이트클럽은 소도시 지역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넓고 인테리어도 화려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문제점이 몇 건 있었다. 우선 스프링쿨러의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적에 비해서 소화기의 개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조명 기구들이 많은데 전선은 약해 보였다. 또 비상구 입구에 술 상자가 잔뜩 쌓여 있어서 비상시에는 대피로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김장호는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지배인에게 서명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 마침 클럽에 들어오던 공용표가 가로막았다. 공용표는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소방관 나리. 네,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받으. 말이 덜 끝났는데 공용표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김장호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두 사람이 들어간 지 3분도 안 되어서 김장호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나왔다.
김장호는 그 안에서 점검 확인서에 이상 없음이나 양호함으로 모두 기록했다. 물론 돈 봉투를 깊이 감추고 공용표의 확인 서명도 받았다. 그런데 오성식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무실에 돌아온 오성식은 강상우에게 조용히 보고했다. 주위를 힐끗거리는 것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 주임님, 김정호 부장이 황제클럽에서 확인서를 2번 작성했는데 좀 이상해요. 뭐? 확인서를 2번 작성해? 네. 그쪽 사람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하여간 좀 이상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강상우는 김장호를 따로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봐, 김 부장. 너 황제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뇨?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왜요? 강상우는 아뿔싸 싶었다. 김장호는 이렇게 우물우물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은 몹시 당황하고 있다. 본래 정직한 사람이 어쩌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티가 나는 법이다. 야, 김장호. 너 황제에서 돈 받았지? 강상우는 둘러치지 않고 전곡을 바로 찔렀다. 김장호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니, 주임님, 그게 우리 조원들 회식비라도 하려고. 김장호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너 미쳤어? 옷 벗고 싶어? 주임님, 그게 겨우 말을 이어나가는 김장호의 사정은 딱했다. 모친이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병원비는 감당기 어려웠고 전셋집도 사글세로 낮추었다고 한다. 그래도 투병 기간이 길어지니까 비싼 사채까지 쓰는 형편이라 했다. 그런 사정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강상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었으나 김장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냥 굵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다. 하여간 병원비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 봉투는 당장 돌려주고 와. 주인님, 건물 지배인이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 그따위 봉투 받고 옷 벗을래? 내가 모른 척해도 오성식이가 알잖아.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주임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봉투부터. 아니, 내가 함께 가는 게 좋겠어. 강상우는 김장호와 함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밖으로 나갔다. 걸어도 가까운 거리지만 승용차를 타고 일부러 삥 둘러서 황제클럽에 갔다. 마침 입구 쪽으로 나오던 공용표와 딱 마주쳤다. 김장호가 봉투를 되돌려주면서 어물어물 말했다. 이 봉투 안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 왜 그래? 돈이 적어서 그래? 우리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용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비웃음이 코드숨을 쳤다. 한쪽 입술만 위로 살짝 올리는 느끼한 웃음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주임님이. 주임이라고? 이 친구도 좀 줘야 한다고? 공용표는 강상우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희죽희죽 웃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강상우는 김장호의 손에서 봉투를 빼서 공용표의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 돈은 소화기 구입에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 확인서에 다시 서명하시고요. 아니,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저희는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물론 강상우도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 황수미의 얼굴도 잠깐 떠올랐지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조금 전까지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공영표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강상우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끌었다. 강상우는 공영표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확인서만 내밀었다. 이러니 저러니 입시름이 조금 벌어졌으나 결국 공영표는 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강상우의 등 뒤에다 대고 공영표가 크게 말했다. 야, 요즘 돈 안 먹는 공무원도 있냐? 걸음을 멈춘 강상우는 공영표에게 되돌아가서 말했다. 그래, 이런 공무원도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 낮지만 단호한 음성이었다. 오성식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방금 돌아온 강상우와 김장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온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왜 저러지? 강주임이 김 부장을 혼내지 않고 두 사람이 어디에 다녀왔지? 오성식은 엉뚱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혹시 두 사람이 돈을 나눴을까? 그럴지도 몰라. 굳이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간 것은 내 눈을 피하고자. 그럼 내 몫은 없나? 이런 젠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의심이 깊어졌다. 생각할수록 자기 혼자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배신감과 함께 소외감도 느꼈다. 그래, 과장님께 보고해버리자. 이 일은 우리 119의 명예와 청명성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어. 생각을 굳힌 오성식은 과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과장실 앞을 그냥 지나쳤다. 아니야, 내가 과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오성식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핸드폰을 꺼냈다. 과장님, 저 오성식입니다. 오성식. 자네 근무 시간에 무슨 전화를... 어디야, 거기? 네, 잠깐 밖에 좀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사무실은 좀 그렇고. 오성식은 방금 올라온 계단 쪽을 자꾸 돌아보면서 말을 시원하게 못했다. 뭔데 그래? 전화 있으면 편하게 말해봐. 저 과장님, 이건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비밀인데요. 광주임과 김정우 부장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괜찮아. 자네가 말한 것은 비밀로 할 테니까 이야기해봐. 이정민은 최고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성식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떨리는 목소리도 차츰 자신감 있게 바뀌었다. 그래, 알았어. 자넨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전화를 끊는 이정민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비쳤다. 됐어. 뇌물 봉투를 두 놈이 나누었다고? 이제 저 건방진 강상우를 구석진 자리로 쫓아버리자. 김장호는 아예 옷을 벗길까? 이정민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면서 생각을 굳혔다. 좋아. 곧 인사이동이 있을 테니 그 직전에 터트리자. 중위는 오성식이 있으니까. 이정민은 오성식의 입장이나 비밀 약속 따위는 금세 잊어버렸다. 강상우는 이튿날 변정수와 의논했다. 봉투 문제는 말하지 않고 김장호의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말을 했다. 강상우는 변정수와 다른 대원들에게도 조용히 부탁하여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았다. 어이 김 부장, 이거 받아. 아니 주임님, 이게 뭡니까? 우리 팀에서 조금 모았는데 많진 않아. 어머니 병원비에 좀 보태라고. 주임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김장호는 귓불까지 붉어졌다. 어떻게 받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그래도 제가 이걸... 괜찮아. 병원비 보태 쓰고 너도 나중에 어려운 동료들 도와주면 되잖아. 강상우는 김장호의 들썩이는 어깨를 토닥이면서 씩 웃었다. 마치 막내 동생을 달래는 형님과 같았다. 김장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잊지 않고 보답하리라 다짐했다. 5. 강상우와 황수미는 단골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칼 수제비를 먹고 보이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끝에 황제클럽의 소방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수미 씨, 이번에는 시정명령이었지만 아마 확인 점검을 할 거야. 거기서 또 걸리면 벌금과 영업정지 같은 센 조치를 받게 돼. 그러니까 얼른 아빠께 말씀드리도록 해. 나 요즘 아빠랑 얘기 안 해. 왜? 아빠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아니, 이 얘긴 이기적인 분에게 더 필요한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강상우를 쳐다보는 황수미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 담겼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돈을 더 아끼잖아. 벌금은 돈이고 영업정지는 더 큰 돈이지. 아, 맞네. 그래서 뇌물 같은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보완을... 잠깐, 뇌물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빠가 상우 씨에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일회성 경비에 조금 더 보태면 확실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건 나도 알아. 요즘 소방법이 엄격한 것도 알고. 황수미가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꼴깍 소리가 맑게 들렸다. 그럼 이것도 알겠네. 엄격한 소방법이 건물주에게는 보약처럼 고맙다는 거. 엄격한 소방법이 왜 고맙지? 소방법이 물렁하면 화재 사고는 더 많아질 거야. 솜방망이는 악의 씨앗이니까.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음주운전 처벌이 센 덕에 사고율이 낮아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그것도 그렇네. 화재나 홍수는 뇌물도 안 통하고 청탁으로도 못 막아. 예방이 제일 센 백이지. 와, 상우 씨 오늘 멋진 말씀 많이 하시네. 칭찬 들은 김에 하나만 더 할게. 혹시 운이 나빠 불이라도 나면 대형 지출이잖아. 이기적인 건물주라면 졸도하겠지? 안 그래? 맞습니다. 모범 대원님. 결론은 이기적인 아빠께 말씀 잘 드리라는 거야. 현명한 따님. 알았어요. 모범 친구님. 두 사람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눴다. 그런데 대각선 자리에서 이쪽을 노려보는 사내를 두 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했다. 그 사내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기도 했지만 두 연인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에 너무 열중한 까닭이다. 황수미를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준 강상우가 집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다. 한적한 길에서 눈앞이 어두워 상향등을 켰다. 그때 뒤에 오던 대형 트럭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앞지르기를 했다. 트럭은 강상우의 차 앞에서 멈췄다. 강상우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검은색 승합차가 강상우의 뒤에 바짝 댔다. 샌드위치 상태가 된 강상우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승합차에서 3명의 사내가 내렸다. 그들은 모두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강상우의 차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강상우에게 승합차로 옮겨 타라고 했다. 당신들은 누구요? 이건 납치 아니요? 야, 입 닥쳐. 맞고 갈래? 조용히 갈래? 으름장 놓는 서슬을 보니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승합차 안에 2명이 더 있으니
사내들은 모두 5명이었다. 처음에 조금 저항하던 강상우는 허벅지에 방망이를 맞고 주저앉았다. 카스테레오에서 나오는 가요를 흥얼거리며 사내들이 강상우를 끌고 간 곳은 허름한 창고였다. 잠시 후 검은색 소나타가 멎더니 백두철이 내렸다. 뺨에 긴 흉터가 있는 그에게 다른 사내들은 90도로 허리를 꺾었다. 어이, 강상우 씨, 왜 그래? 우리 영표 형님의 성의를 사정없이 거절했다던데 당신 뭘 믿고 그래? 영표 형님이라뇨? 이거 왜 이래? 황제클럽 몰라? 강상우는 그제서야 내용을 이해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뇌물 금액에 조금 더 보태어 소방시설을 보완. 옆에 서 있던 사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강상우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저절로 신음이 터져나왔다. 땀도 줄줄 흘렀다. 야, 이 새끼야. 지금 우리 형님께서 너랑 토론하자는 게 아니야. 이놈의 건방진 행동을 꾸짖고 계시는 거야. 언더스탠? 사내는 야구 방망이를 강상우의 눈앞에 들이대고 악을 썼다. 강상우의 눈에는 그 방망이가 무슨 기둥처럼 거대했다. 백두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뱉으면서 말했다. 어이, 강상우 씨. 좀 조용히 살자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니, 가만히 있기보다 영표 형님께 사과부터 드리고 그 확인서인지 지랄인지를 다시 작성해. 그건 안 됩니다. 강상우는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도 분명하게 말했다. 뭐라? 안 된다고? 이 새끼가 감히 누구 앞에서 안 된다는 거야? 주먹과 발길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강상우는 피하거나 대항할 상황이 아니었다. 허리 통증으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잠깐, 얘들아 멈춰봐. 그래, 강상우 씨, 왜 안 된다는 거야? 백두철이 구둣발로 담배를 짓이기며 물었다. 그 확인서는 윗사람에게 이미 올라가... 또 몽둥이가 날아왔다. 강상우는 난생 처음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 여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몰려왔다. 그때 늦게 들어온 빨간머리 똘마니가 백두철의 귀에 뭐라 말을 넣었다. 백두철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야야, 멈춰봐. 너희들은 왜 뻑하면 사람을 때리냐? 지금 대화 중인데 말이야. 부하들을 나무라는 것도 장난처럼 보였다. 아니, 나무라는 척만 하는 장난이다. 그래, 강상우 씨. 우리 수미 아가씨하고는 어떤 사이야? 의외의 질문에 강상우가 백두철을 쳐다보았다.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다. 아, 황 회장이 이걸 지시했나? 나와 수미 씨를 떼어놓기 위해서. 설마. 강상우는 자신의 추측에 스스로 놀랐다. 그것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말해봐. 우리 수미 아가씨와는 어떤 관계야? 그럼 지금 이 일은 황태규 회장이 시킨 일이오? 뭐라고? 이 새끼가 지금 누굴 끌어들여? 감히 우리 회장님을... 또 주먹과 몽둥이가 날아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얼굴은 거의 안 때렸다. 야, 됐어. 그만해. 백두철이 사내들의 활극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강상우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했다. 어이, 강영. 우리 이 정도에서 조금씩 참읍시다.
오늘 일은 우리 회장님 모르게 하고 일단 병원에 데려다 주겠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부터 받으시오. 그리고 수미 아가씨를 봐서라도 다음에는 좋은 얼굴로 만납시다. 그것으로 악몽의 순간은 끝났다. 사내들은 강상우를 밀양병원 앞에 던지다시피 내려주고 가버렸다. 응급치료를 마친 강상우는 변정수를 불렀다. 변정수는 강상우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렸다. 사구야. 이게 뭐야? 왜 이 모양이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미친 개에게 조금 물렸을 뿐이야. 조금이라고? 몸이 엉망인데 이게 조금이라고? 변정수는 강상우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용히 해. 떠들 일이 아니야. 그래, 대체 누가 이랬어? 그건 나중에 말하고 일단 사무실에 휴가 신청을 좀 해줘. 그리고 혹시 수미 씨가 찾으면 본부에 교육 갔다고 말해. 병원에 있는 건 종수 너만 알고. 알았어. 근데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아니, 좀 이따가 내가 알아서 할게. 변정수는 강상우가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했고 강상우는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당분간은 모든 연락을 끊고 좀 쉬면서 황수미와의 관계를 반추해볼 생각이다. 이튿날 백두철이 음료수와 과일을 들고 와서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 경찰에 알리지 마시고. 걱정 마십시오. 경찰이 알면 나도 피곤하니까요. 딴에는 그렇다. 우선 부모님이 놀라고 황태규 부녀는 또 얼마나 곤란할까를 생각했다. 백두철은 비골한 웃음을 띤 채 치료 잘 받으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6. 강상우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집에 가서는 본부에서 교육받다가 조금 다쳤다고 했다. 황수미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야간 단독 산행을 하다가 실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도 야간 산행을 종종 했으니까 모두들 쉽게 믿었다. 강상우는 쉬는 날 낮에 황수미를 만났다. 상우씨, 본부 교육은 갑자기 갔어? 전혀 말도 없더니. 아, 그거? 본래 승진하기 전에 교육이 있는데 이젠 끝났어. 다친 자리는 괜찮아? 황수미의 음성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젖어 있었다. 허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곧 풀리겠지 뭐. 황수미는 자신의 스테이크를 더 덜어주면서 강상우의 표정을 살폈다. 허리 아픈 것 외에도 어떤 불편함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우씨, 이번 주말에 아빠가 잠깐 보자고 하시는데 시간 어때? 아니, 지금 내 몸도 이렇고 좀 이따가 찾아뵈면 안 될까? 강상우는 지금 당장은 황태규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장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부 폭력까지 당하는 사위라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찼다. 다른 것은 몰라도 황태규가 폭력을 지시했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커피 시킬까, 상우씨? 상우씨, 지금 무슨 생각해? 그냥. 이때 강상우의 핸드폰에서 카톡 음이 울렸다. 대형 화재 발생, 즉시 집합, 비상 출동. 강상우는 얼른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황수미가 강상우의 손을 잡았다. 상우씨, 허리도 아픈데 오늘만 빠지면 안 돼? 빠질 수 없어. 내가 가야 우리 조의 손발이 잘 맞아. 그럼 조심해. 다치지 말고.
알았어. 오늘은 집에 혼자 좀 들어가. 강상우는 허리가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벌써 현장에 가 있었다. 화재 현장은 황제 클럽이었다. 한낮이지만 전기가 끊어진 지하 클럽은 암흑이었다. 연기는 많고 출구 찾기는 어려웠다. 현장에는 많은 노인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어떤 노인의 발손잔치 뒤풀이를 하고 있었으니 손님들이 대부분 고령자였다. 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한쪽에는 쓰러진 할머니도 보였다. 오늘 당번조는 1시간 전에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되었고 여기는 강상우 팀이 긴급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현장은 너무 넓고 복잡했다. 요구조자들이 대부분 노약자라서 더 문제였다. 그들은 호흡이 짧고 걸음은 느리다. 불길을 피하면서 노약자들을 구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용기와 체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미 쓰러진 사람도 몇이 보였다. 비상구와 탈출로를 알려주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축을 해야만 될 사람들이다. 물대포를 함부로 쏠 수도 없다. 3미터 앞도 식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는 물대포가 흉기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약자인 경우에는 사람부터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 요구조자들을 피신시킬 대원은 강상우까지 포함하여 6명뿐이다. 여성 대원 1명은 임신 중이라 출동하지도 않았다. 이 시각에 사무실에는 30명이나 되는 내근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현장이 어떤 상황이든 그들은 컴퓨터와 서류를 보면서 일한다. 혹은 전화를 받거나 커피도 마신다. 현장 대원들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노인 7명을 구출한 강상우는 산소통이 바닥났다. 그는 밖에서 산소통을 바꾸어 매고 또 지하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에 구부리고 있는 김장호를 만났다. 왜 그래, 김장호? 주임님, 발목이 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족구하다가 다쳤던 발목이 또 말썽이다. 한번 다쳤던 자리는 급할 때 이렇게 애를 먹인다. 어린아이 2명을 양팔로 안고 나가려다가 또 골절상을 당한 것이다. 다른 대원이 아이들을 안고 나갔지만 김장호는 얼른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장호는 산소통까지 바닥이 났다. 강상호는 허리 통증을 꾹 참으면서 김장호를 부축하여 나왔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강영주는 소방 동우의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 강 선배님, 지금 황제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강영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허리가 시원찮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단축키를 눌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만 나왔다. 소방서에서도 전화를 물어봤지만 오늘은 비번이라 했다. 혹시나 싶어 다시 전화해보니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강상우는 비상 출동했다고 한다. 잠깐 사이에 2가지의 상반된 대답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강영주는 택시를 타고 황제 클럽으로 향했다. 아, 제발. 상우는 지금 허리가 안 좋은데. 강영주는 가슴이 뛰고 침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입안이 바싹 말랐다. 현장까지의 5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영준이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에 마침 강상우가 산소통을 바꿔 매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상우야! 상우야! 강영준이 뒤에서 불렀지만 아들은 듣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을 강영준도 모르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불렀던 것이다. 강상우는 주방 근처에서 몸집이 엄청나게 큰 노인을 발견했다. 좋기 130kg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은 심한 기침과 함께 땀을 쏟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잘 걷지도 못하고 구부린 채 가래 끓는 기침을 끝없이 하고 있었다. 강상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노인을 부축하여 일어섰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허리가 뜨끔하고 머리가 찡했다. 그 자리에 빈 쌀자루처럼 무너져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안 보였다. 강상우는 그 노인에게 자기의 산소통을 주면서 먼저 나가시라고 했다. 노인은 겨우 밖으로 나갔지만 강상우는 산소통도 없이 혼자 어두운 지하에 남겨졌다. 그가 쓰러진 곳은 넘어진 테이블에 가려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이다. 온몸에 비오듯이 땀을 흘리던 상우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산소통도 없이 혼자 남겨졌으니 누군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울먹이는 황수미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다가 황태규의 거만한 얼굴도 떠올랐다. 밖에서 발을 고르며 기다리던 강영준이 옆에 있는 산소통을 메고 지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정민이 앞을 막았다.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봐, 이 과장. 당신이라면 자식이 저 밑에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어? 강영준은 발목 치료하고 있는 김장호의 방화복을 빌려 입으면서 준엄하게 말했다. 그래도 다른 대원들이 구출할 테니까 다른 대원들은 모두 바쁘잖아. 비켜. 강영준은 오랜만에 방화복을 입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로 들어갔다. 상우야, 상우야, 어딨냐? 강영준은 반대 방향을 보면서 한 번 더 불렀다. 상우야, 들리냐? 강상우는 정신이 가물가물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버지. 3미터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강영준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 아직 괜찮구나. 강영준은 눈물이 핑 돌았다. 소리나는 쪽의 방향을 대충 짐작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희미한 먹이 냄새를 맡은 개미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상우야, 어디냐? 아버지 나가세요! 여긴 위험! 주방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 강영준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면서 쓰러졌다. 가스통의 파편에 맞아서 어깨뼈가 부서진 것 같았다. 새로운 불길이 약해지던 불길을 삼키고 악마의 혀처럼 맹위를 떨쳤다. 강상우는 꼼짝 못하고 누운 채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 다쳤어. 어깨가. 강영준은 이를 악물고 겨우 대답했다. 아버지, 얼른 나가세요. 억지로 몸을 추스른 강영준의 눈에 아들이 보였다. 불길이 커지면서 주위가 조금 밝아졌기 때문이다. 강영준은 더듬거리며 아들에게 기어갔다. 산소통도 없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아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강영준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반갑고 걱정되어 눈물이 왈칵 나왔다. 자신의 어깨 통증도 잊어버렸다. 상우야,
몸이 어때? 어디가 안 좋아?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축해 줄게. 강영준은 산소 마스크 하나를 아들에게 씌워준 다음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무척 힘들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덜렁거리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힘도 못 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무거운 아들을 부축하기란 송아지가 황소를 엎는 격이다. 아버지, 먼저 나가세요. 안 돼. 같이 나가자. 여기 계시면 둘 다 위험해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넌 말도 많이 하지 마. 카펫과 의자와 테이블들이 타면서 실내의 공기는 최악의 상태였다. 강영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제 요구조자들은 모두 구출되었고 대원들도 다 빠져나갔다. 밖에서는 김장호가 외쳤다. 과장님, 강주인님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아직도? 아까 부친이 들어가셨는데. 이 과장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그는 좌충우돌 급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현장을 잘 쥐하지는 못했다. 아니 어쩌면 허둥지둥하는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강상우에 대한 경직된 감정이 그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으니까. 대원들은 물 호수의 수압을 조금 낮추어서 지하 현장에 들어갔다. 다행히 주방 쪽에서 강상우 부자는 산소 마스크를 하나씩 나누어 쓴 채 땀을 쏟고 있었다. 강영준은 한쪽 팔로 아들의 손을 당기고 강상우는 한 팔로 바닥을 밀면서 자기 체중에 저항을 주기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대원들이 맨 마지막으로 구조한 사람은 강상우 부자였다. 상황이 다 종료되었다. 이때 큰 길 건너편 2층 커피숍에서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이 클럽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검정 모자를 눌러쓴 남자는 희미한 미소를 흘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눌렀다.